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오늘이 올해로 9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기를 선택하지 않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 소개해드렸는데요. 잠시 후 이 책의 저자이자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와의 만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팩트체크 시간에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갑이 되는 거냐, 반발과 논란이 뜨겁죠.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초유의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죠. 한때는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마저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내 집에 있지 못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 그리고 그나마 탈출해서 난민촌에 수용된 난민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이 크다 보니 사실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이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 열린 라디오 YTN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지구촌의 또 다른 이웃이죠. 난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이신 배우 정우성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열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20일 오늘이에요. 네. 네, 오늘이 세계 난민의 날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난민의 날, 언제 어떻게 시작된 날인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 유엔 총회 의결로 이듬해인 2001년 매년 6월 20일을 난민 보호의 국제적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날입니다. 네. 네, 사실 이날 한국과 또 전 세계 유엔 난민기구 각 사무소에서는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의 심각성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소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 난민 영화제를 공동 개최하고 또 세계 난민 사진전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영화제는 벌써 시작돼서 진행 중이고, 네, 사진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홍보해 주셨는데요. 친선대사님, 2014년부터 유엔 난민기구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난민 문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세상에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중에 왜 하필 난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우선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대사를 해달라. 네네. 네.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나야지라는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역시도 어떤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그 전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관심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행동으로 옮길 어떤 그런 계기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겁 없이 시작했죠. 겁 없이. 네. 하셔보니까 겁이 나시던가요? 네, 활동을 하고 이제 처음 방문한 국가가 네팔이었는데, 네. 네팔 가기 전에 많은 걸 진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사실 네팔도 저도 못 가봤지만 네네.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네팔에 머물러 있는 부탄 난민들에 대해서도.
근데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역사를 이들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 네. 라는 것들을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 떨어져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우리도 겪었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겪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려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대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네팔을 시작으로 뭐 남수단, 이라크, 방글라데시 뭐 사실 해마다 한 번 이상씩은 난민촌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죠. 작년에는 세계 최대 난민촌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촌을 다녀오셨죠? 네. 쿠투팔롱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접견지대죠. 미얀마와 접견지대인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지역의 난민촌은 사실 2번 방문했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유엔 난민 기구 필리프 그란데 대표가 이제 긴급 요청을 해서 2017년인가 방문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에 로힝야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목을 집중시켰죠. 긴급 사태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들에 대한 어떤 보호와 어떤 지원에 대해서 절실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봤던 사람을 다시 본다는 거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조속히 빨리 그들의 결국엔 마음속의 희망은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위로의 어떤 눈빛과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곤욕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 모두 사실 가장 바라는 건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 터인데 2017년에 첫 방문했을 때 만났던 로힝야족 난민을 2019년에 갔을 때도 또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봤을 때 아,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더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난민뿐 아니라요. 미국,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들도 지금 큰 난관에 봉착을 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또 그 인근에 있는 콕스 바자르 이 로힝야족 난민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난민 피해는 사실은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한 단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역사회의 어떤 위기와 지역사회의 위험에 먼저 큰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회에는 또 이런 그 재난 속에서 취약층이 가장 또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또 한층 더 클 것이고요. 네. 그 속에 또 이제 전 세계 이 국제사회에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코로나19 유입의 우려로 인해서 입항이 금지된 로힝야족 수백 명이 탄 배가 남아시아 해상에서 떠들고 있다라는 어떤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레바논, 방글라데시, 케냐, 그리스 등의 국가의 난민촌에서 이제 난민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큰 피해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난민촌과 난민 거주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물과 비누, 마스크,
의료용품,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성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그 사실 이렇게 해마다 전 세계 난민촌을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뭐 국가 간 이동이라든가 네. 우리도 지금 해외에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게? 네, 사실 올해 나갈 계획이 있었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전면 계획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그럼 못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못 가고 이렇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사회에서 또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우성 친선대사가 활동한 지금 한 이제 5, 6년 정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이 난민 수가 사실 좀 줄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네. 해마다 매우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 활동할 때 그 난민 집계는 한 4천만 대였던 것 같아요. 2014년, 15년 그때만 네, 해도. 네. 네. 근데 지금 유엔 난민기구 최근 집계를 보면 네. 2019년 말 현재 7,95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 사태에 내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고요. 네. 그리고 97명 중 1명이 강제 이주민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집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분쟁과 그 박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전이 발발했던 국가에서는 내전의 종식에 대한 어떤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사이에 또 2019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사헬 지역이라는 곳에서 또 내전이 발생해서 네. 또 다른 난민의 엄청난 숫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예멘이나 뭐 시리아 이런 국가에서는 내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9년 동안 지금 내전이 지속되면서 1,320만 명의 강제 이주민을 발생시켰는데 이거는 전체 강제 이주민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베네수엘라 네. 사태 네. 거기도 있었죠. 내전이 네, 심각하잖아요. 네. 베네수엘라 실향민은 법적으로는 뭐 난민이나 난민 그 신청자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도 그에 준하는 어떤 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수치가 함께 포함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실향민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난민 지위를 얻는 것도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민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지위와 보호 조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얻지 못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한 이후부터 이제 그들의 생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심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허가가 네. 불어된다면은 이제 이걸 행정 소송으로 바꾸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현지에 있는 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고요.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난민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그 협약에 의해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보호국의 국민과 동등한 어떤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응하기 시는 데에는 또 엄청난 난관이 시작인 거거든요. 그렇죠. 동등한 입장에서 이 사회에서의 어떤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어의 장벽도 있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네, 문화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 학력에 대한 인정. 물론 그렇죠. 이제 협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게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을 쉽게 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네. 의료. 이 모든 것이 다 큰 문제이거든요. 네. 그것을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 국가가 정부가 모든 것을 그 난민들에게
다 제공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치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은 어떤 무료 혜택, 네. 시혜를 받는 거 아니냐. 네.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가 어떤 받을 혜택을 네. 난민들이 네. 채간다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죠. 그게 상당히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오해, 난민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셨는데 촉발시킨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2018년 네. 5월 제주. 그렇습니다. 네. 2018년 제주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숫자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게 500여 명. 네, 500여 명.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우리 국내의 난민에 대한 어떤 논쟁을 일으킨 큰 어떤 촉매제가 됐었는데 우리 정우성 신선대사께서 직접 그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까지 어떤 경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도 직접 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부티에 방문을 한 후 그들이 이제 지부티가 이제 그 예멘과 네. 그 인접국이있는데 지부티를 통해서 말레이시아까지 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저가 항공을 통해서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네. 오게 되신 분들이었죠. 네. 사실 이제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해,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 루트를 따라갔는데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제주도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멘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미안했어요. 미안하다. 네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떤 나라에 가든 어떤 난민 캠프에 가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온정에 감사를 한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고마움의 표시를 너무나도 크게 받고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의 상황은 제가 그들에게 물론 그들은 저에게 그 상황에서도 고맙다, 관심을 가져줘서 네.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려는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찬반 논쟁이 너무나도 뜨겁고 그때 매체에서 그들에게 상처되는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예. 내가 그동안 세계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내가 한국인으로서 네, 그들을 만났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각국 그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이 그때 깜짝 놀랐죠. 네. 아니 500명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며 아까 이러고. 뒤집혔다. 네. 그 참 가슴 아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네.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온정을 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행동일 수도 있겠구나. 직접 눈앞에서 네. 내가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들을 대해야 될지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이구나라는 게 그때 이제 도출된 우리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민간 후원이 2위거든요. 후원은 또 2위예요. 네.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러니까 놀랐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목소리들이 있기는 했지만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고 인성인 것 같아요. 아주 네. 따뜻한 마음인 거죠. 네. 이 유엔 난민기구 직원분들이 이 정우성 친선대사님을 동료라고 부르더라고요. 시키는 일은 그냥 투덜대지 않고 막 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료 취급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구에서 저를 친선대사로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격이 없이 네. 그 난민을 위해서라면
뭐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료로 느끼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기구에서 그렇게 저를 느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자, 이제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올해는 정말 어떤 분기점이 될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네, 코로나 이후의 네. 세계, 세상,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자, 코로나 이후의 난민을 바라보는 어떤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달라질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막연히 다들 짐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떤 두려움 안에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회적 취약층 그 안에 또 난민 이런 분들이 어떤 의료나 어떤 사회 시스템에 융화해서 제외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인간의 삶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어떤 배려와 공감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배려나 공감은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마다 6월 20일 오늘을 계기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난민에 대해서 한 번쯤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네. 그러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배울 게 뭐 있나요? 생각보다 네. 너무 많은 네. 그 난민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제가 놀랐고요. 아,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배우님, 친선대사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 방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이신 배우 정우성 씨였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가 6.17 또 부동산 대책을 네.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네. 이에 앞서서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세입자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인데 네.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까지도 제한을 둬서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세 무한 연장법이다. 뭐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거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런 비난이 뭐 일부 언론은 물론 그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개정안에 시설되는 6조 1항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까지 기간 동안에 그 재계약하지 않겠다 의사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 재계약이었는데요. 예,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계약 못하겠다 나가달라는 표현을 2개월 전까지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주체가 집주인이 네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네. 2달 전까지 그렇지, 네. 뭐 아무 말 없으면은 사실은 뭐 집주인 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자동 그렇죠. 갱신이고 좀 집을 비워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은 다시 집을 옮겨야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개정안은 주체가 집주인이 아니라 네네. 세입자가 네. 저 좀 전세나 월세를 더 연장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집주인은 그냥 네. 연장해 줘야 되는 거고 네네. 세입자가 저 나갈게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결국 거고. 네. 이게 집주인이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 거고 네네. 세입자 위주로 요거를 좀
바뀌는 거네요. 네, 이게 표현이 계약갱식 청구권이 이제 세입자한테 간다는 건데요. 네.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는데 이제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 네. 예,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주할 수 없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좀 더 비중이 컸던 법안인데 네. 예, 새로 발의한 법은 세입자의 권리 좀 더 강화된 그런 법안입니다. 이래서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네.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외 조항을 또 뒀는데요. 네. 이 세입자가 좀 더 이제 권한이 커지긴 했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예, 예. 8가지가 임대인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집주인 들어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임대료 연체, 네. 거짓, 부정, 전대는 이제 재임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파손, 철거, 재건축 등인데 뭐 재건축이나 집주인 실거주 이런 건 뭐 확인이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들 중에는 네. 예를 들어서 파손의 경우 애매하거든요. 파손의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벽에 못질을 하다가 벽이 조금 파손됐다. 혹은 벽지리가 좀 많이 뜯어졌다. 네. 아니면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 이랬을 때 네. 서로 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파손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파손이다 하겠지만 세입자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파손 안 했다. 이러면 분쟁이 생기겠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분쟁이 생기고 서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 쪽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죠. 박주민 의원 쪽에서는 이거 뭐 정당한 재산권 행사, 집주인 행사를 그렇죠. 막는 거 아니에요? 네네. 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 네. 사실 이러이러한 8가지 단서 조항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겪어본 일이라서 경험담. 에어컨이 투인원이면 거실 안방에도 이제 배수 구멍을 뚫을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이럴 경우 다 연락을 하고 허락받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네. 왜냐면 벽에 구멍이 뚫어야 되는 네, 거니까. 나중에 이게 필요해서 했지만 얘기 안 하고 했다 파손이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집주인 입장에서 그럴 때, 이 더위에 에어컨 설치하겠다는데, 아니요, 벽에 절대 구멍 뚫으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네, 있대요? 파손이라고. 그럼 이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연장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유로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 용납 못한다. 우리 집은 절대. 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집주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막는 법안은 아니다. 네. 그래서 박 의원실에서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명백히 들어가 있다. 네. 그다음에 오히려 세입자 단체 쪽에서는 이게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그런 컴플레인도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 전월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집주인이 전월세금도 마음대로 못 올리냐? 이 주장입니다. 네. 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증금 5% 이하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5% 네, 이하. 기준이 정해졌고요. 네. 근데 이게 매년 2년에 한번 갱신하는데 보통 네. 2년이 아니고 매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재계약을 한다면 10%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매년 해야 돼요. 5%하고 또 하고. 한 번에 10%는 안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단축을 했고요. 개정안 7조 보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집주인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리든지 네. 아니면 나가라. 이것 제가 네. 겪은 일인데 하시는 분이 제가 새로 살던 집을 사서 들어와서는 바로 계약하자마자 다음날 이거를 그 당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총 전세금의 한 20%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네. 자그마치 40%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매매가의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못하면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행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간을 줄인 것은 어떻게 임대인, 집주인을 그렇죠. 배려한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5%가 작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매년 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2년에 한 번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매년 5%씩 계속 올리라는 얘기죠. 할 수 있다면. 네. 개정안이 또 물가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네. 인근 유사지역 주택의 임대 조건에 비추어서 차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임차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을 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러네요. 네. 이게 세입자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보호 조치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 제일 바라는 건 한 100억쯤일 거다. 그렇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올리냐. 근데 네. 결국에 그러니까 그게 집주인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시장의 가격에 맞춰서 그렇죠. 네. 이 전세값 또는 이 보증금을 올리는 것인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상한을 5%라고 막아놓으면 이건 사실은 좀 재산권 행사를 막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주장도 있으시던데 어쨌든 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절반의 네, 네. 팩트체크, 절반의 그렇게 진실 진실로 정도로.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월세금을 이렇게 뭐 5%만 올려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인데요. 네. 예, 서구 대부분 선진국 그리고 이제 뉴욕처럼 이렇게 많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다 임대차 안정화 대책이 다 있습니다. 네.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 LA, 워싱턴 등 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 공정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 인상률 상한선 이런 체계를 갖춘 임대 안정화 정책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주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요것은 거짓인 것으로.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논란이 됐던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사항으로 팩트체크를 완료해 보았습니다. 일단 마지막. 이거는 뭐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오늘은 평일 오후 5시 1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6월 1일부터 13일까지의 방송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사안과 관련한 정치인이나 전문가 혹은 당사자들의 인터뷰로 꾸려집니다. 당연히 많은 발언이 오가고 그 속에는 틀린 정보, 일방적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진행자가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정보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먼저 지난 9일 방송에서 소녀상 작가 김은성 씨와 관련 예술기획을 준비하는 상명대 고경일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생기면서 소녀상에 대한 공격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정의원을 좀 꾸짖고 필요한 정보를 내놔봐라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기자회견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안타깝다는 발언을 합니다. 꽤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진행자는 네 알겠습니다는 말로 지나가 버립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것인데 이를 폄훼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타 방송사에서 한 진행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할머니가 이미 충분히 해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발언이라 신중해야 한다 정도의 말 한마디만 진행자가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과했다. 기자회견에 대한 음모론을 얘기하는 출연자의 발언이 오해 소지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진행자의 역할이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다른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네, 전혀 다른 사실이 2개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진행자가 무엇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난 8일 방송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찬성 반대 입장을 정면 인터뷰 1, 2를 통해 전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는 당일 대북 전단과 비슷하게 쌀을 보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반대하러 나온 주민은 2명뿐이었다. 모두 경찰이었다고 말합니다. 대북 전단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뒤이어 2번째 인터뷰에 출연한 사람은 막으러 나온 사람은 전부 주민이었다고 말합니다. 대북 전단이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완전히 다른 정보가 연달아 이어졌는데 진행자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 또한 일방의 주장과 또 다른 일방의 주장만을 나열했을 뿐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운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주장이라면 청취자의 판단에 맡길 수 있지만 그 사실관계는 이런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서 언론이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네, 서로 상반된 주장의 인터뷰가 나란히 이어질 때는 이 사실 확인을 해보는 장치가 필요했겠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의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6월 20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